안녕하십니까. 보험업법을 담당하고 있는 박수연입니다. 제47회 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의 1차 공통 과목인 보험업법의 OT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의 특징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저희 강의 모토는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공부하자입니다.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세 가지 강의 특징을 잡았습니다. 첫째, 최적의 점수 확보를 위해 강의하겠습니다. 보험업법을 공부하시는 이유가 보험업법의 전문가가 되는 것도 아니고 보험업법을 100점 맞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닌 손해사정사나 보험계리사가 되기 위한 수단인 만큼 최적의 목표 점수는 80점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의 역시 이에 맞춰 진행될 예정입니다. 둘째,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을 중점으로 한 핵심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휘발성이 강한 법률인 보험업법의 특성상 짧은 기간에 중요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암기하도록 도와주는 핵심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셋째, PPT 강의 자료를 통한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기본서의 중요한 부분은 형광펜으로 색을 입혀 강조하고 추가적으로 정리할 부분은 별도로 표시하는 등 시각적 효과를 높여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습 범위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공부할 보험업법 같은 경우에는 광의의 보험법부터 시작해서 보험공법과 보험사법으로 나뉘고요. 보험공법은 다시 사회보험법이라고 일컬어지는 공연보험법과 보험사업감독법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보험사법 같은 경우에는 민연보험주체법과 보험계약법으로 나누어집니다. 보험업법은 이 중에서 보험사업감독법과 민연보험주체법을 총괄해서 만든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습 범위, 즉 출제 범위 같은 경우에는 보험업법뿐만 아니라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감독규정, 그리고 관련 법률인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굉장히 많습니다. 이 굉장히 많은 법들을 다 공부할 것은 아니고 기출을 토대로 공부하되 중요한 부분을 콕콕 집어서 핵심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교재 편제는 보험 그 자체부터 시작해서 총칙, 허가, 모집, 자산, 회계, 그리고 소멸까지 공부할 예정이고요. 이것들을 다 공부하고 나면 다 총괄하고 아우르는 감독편을 공부하여 보험업법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학습 순서는 지금 OT를 찍고 있는 기본 이론부터 시작해서 추후 기출풀이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각각 20강과 8강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추천드리는 공부 순서는 보험계리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험계약법을 먼저 공부하고 보험업법을 공부한 뒤 근태법을 공부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손해사정사 같은 분들 경우에는 보험계약법을 공부한 뒤 손해사정 이론 공부하시고 보험업법을 가장 마지막에 공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험업법이 중간이나 마지막에 들어가는 이유는 일단 굉장히 양이 방대하고 외워야 할 암기량 그 자체도 많을 뿐만 아니라 단순 암기이기 때문에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보험계리사 최근 5년치 기출문제와 손해사정사 최근 7년치 기출문제를 분석했는데요. 평균적으로 많이 나오는 문항 수를 비교하니 닮아 있습니다. 뭐가? 손해사정사와 보험계리사가요. 보험계리사 같은 경우에는 보험업법에서 15문항이 나오고 손해사정사 같은 경우에는 보험업법만 단독으로 40문항이 나오는데 이 보험계리사의 15문항이 결국 손해사정사의 40문항에서 골라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 같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많이 나오는 부분들을 이제 단순 계산했을 때 빨간색 부분 제3장, 4장, 10장, 5장, 11장, 12장까지 이렇게 빨간색 부분들만 공부한다 치더라도 단순 계산하면 80점까지 맞을 수가 있고요. 손해사정사 같은 경우에는 3장, 4장, 10장, 5장, 11장만 공부하시더라도 합격 범위인 60점까지 맞으실 수 있으시고 그 외에 조금은 덜 중요한 부분까지 같이 공부하시면 1장, 2장, 6장, 8장, 12장 하셨을 때 이론적으로 90점까지 맞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범위를 다 공부하되 중요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공부함으로써 저희의 목표 점수인 80점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OT는 끝이 났고요. 합격의 영광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모법의 박소연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험업법을 담당하고 있는 박소연입니다. 자, 보험업법의 첫 강의 시간이 이제 시작되었는데요. 저희 보험업법 같은 경우에는 교재, 편제 순서대로 1장, 2장, 3장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나갈 예정이고요. 공부를 하다가 뒤에 부분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가끔씩 뒤로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교재 페이지를 명확하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 헷갈리지 않도록 잘 강의를 진도를 나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1장에 나가기에 앞서서 오늘 공부할 부분 제1장과 2장의 기출문제를 먼저 보실게요. OT 때 한번 설명을 드리셨죠? 기출문제에서 보시면 보험 계리사 같은 경우에는 제1장과 2장에서 평균적으로 약 한 문제 나오고 손해사정사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약 2문제 나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한 문제에서 2문제 정도 나오는 파트니까 꼭 놓치지 않고 챙겨가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총칙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 여러분들이 살면서 한 번쯤은 보험에 대해서 들어봤을 법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빠지지 않고 챙겨가셔서 꼭 문제를 맞추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자, 맞추실 수 있도록 강의를 진행해 볼까요?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페이지는 교재 페이지 20페이지에 제1장 보험업과 보험업법, 제1절 보험과 보험업의 개요, 보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보험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면 의의를 먼저 알아야겠죠. 보험의 의의에 대해서 들어가면 보험이라는 개념은 동질적인 경제상의 위험에 놓여 있는 다수인이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재산상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리 통계적으로 산출된 일정률의 금액, 즉 보험료를 출연하여 공동준비재산을 구성하고 현실적으로 재해를 입은 사람에게 일정한 금액, 즉 보험금을 지급하여 경제생활의 불안을 제거 또는 경감시키려는 제도라 할 것이다 라는 게 대법원이 말하는 보험의 개념입니다. 굉장히 길죠? 이거를 다 외워야 할까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거를 다 외워야 할까요? 그럴 필요는 없죠. 제가 문제 나오는 부분은 체크를 해놨습니다. 문제 나오는 부분 딱 한 가지예요. 위험. 위험? 뭔 소리지? 하실 수 있는데 생각해보시면 보험이라는 거는 왜 들까요? 여러분들 다 최소 한 가지 이상의 보험은 다 들고 계실 텐데 보험을 왜 들으셨을까요? 기본적으로 미래에 내가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닥치는 위험에 대해서 내가 대비하고자 해서 드는 것이 바로 보험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온 말이 있습니다. 위험이 없으면 보험도 없다 라는 말이 있고 결국 이 말은 뭐냐? 보험은 위험을 전제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기출문제는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보험 상품 중에는 위험을 전제로 하지 않는 보험 상품도 있다 라고 나오는데 당연히 틀린 말이죠. 왜냐하면 보험의 개념 자체에서 위험을 명시하고 있잖아요. 위험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보험인데 어떻게 보험 상품에 위험이 없는 보험 상품이 있을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체크를 해놓은 거고 실제로 이렇게 문제가 쉽게 나오기도 합니다. 개념에서 쉽게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빠지지 않고 챙겨가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긴 얘기를 요약해보자면 결국 위험에 놓여있는 어떤 사람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보험료를 출연하고 그렇게 뭔가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보험금을 지급받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경제상의 불안을 제거하고 경감시키려는 제도다라고 하는 게 요약이겠죠. 읽었을 때 사실 이해 안 가시는 부분은 없으실 거예요. 사실 보험업법에서 문제가 나오진 않지만 보험계약법이나 손해사정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손해사정 이론에서 종종 출제되는 문제가 이제 구별되는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보시면 저축, 상호보금, 개, 자가보험, 도박이나 복권, 보증 등과 이 개념 자체에서 구분이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거는 저희 미래보험교육원의 박구서 교수님, 보험계약법 가르쳐주시는 박구서 교수님께서 그 저서에 굉장히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보시면서 혹시나 문제가 나오시면 맞출 수 있도록 보험계약법이나 손해사정사 이론에서 맞추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의의를 봤으니 다음을 넘어가면 보험의 기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보험의 기능, 순기능과 역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순기능과 역기능을 이제 효용과 폐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조금 내용이 길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넘버링을 쉽게 해드릴게요. 보험의 효용, 즉 순기능, 경제적 불안을 제거 또는 경감 하는 건 어디서 봤죠? 보험의 개념에서 경제생활의 불안을 제거 또는 경감시키려는 제도. 이 자체가 이제 보험의 순기능 효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사고 예방적 기능도 합니다. 사고 예방적 기능을 한다는 거는 보험에 일단 가입하는 순간부터 위험을 인식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고 예방적 기능도 할 수 있고요. 위험 분산 기능은 당연하죠. 보험에 들으면 내가 부담해야 될 것과 보험사가 부담해야 될 것 자체가 나뉘기 때문에 위험이 분산된다고 볼 수 있고, 네 번째, 자금 공급 기능도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험 회사의 입장이겠죠. 보험료가 다수인한테서 막 들어와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가지고만 있느냐? 아니죠. 이곳저곳에 투자를 하겠죠. 돈을 낳는 것처럼 돈이 굴려가지고 자금 공급 기능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보증보험 증권과 같이 신용 제공의 수단으로서도 기능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순기능만 있느냐? 아니죠. 폐단도 있습니다. 역기능을 보시면 보험 계약자 등의 도덕적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모럴 해저드 해가지고 도덕적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죠. 즉 예를 들어서 건강에 이상이 있는 사람이 보험에 가입하든지 보험 사고 발생 후에 이를 속이고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등 보험의 역선택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부를 조금 더 하시다 보면은 경성보험 사기인 고의로 보험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요. 연성보험 사기인 손해를 과장하는 보험금을 노리고 손해를 과장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도덕적 위험, 보험의 역선택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세 번째로, 주의를 게을리함으로써 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게 할 수도 있다. 이거 생각해보면 여기서는 사고를 예방한다고 보고 여기서는 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게 한다고 보면 모순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모순이 아닌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험의 순기능으로서 내가 가입을 했을 때는 순기능으로서 사고 예방이 될 수도 있겠죠. 내가 위험을 인지하고 있으니까. 근데 역기능으로서, 한편 역기능으로서는 내가 보험에 가입했으니까 내가 조금 이 정도쯤은 다쳐도 이 정도쯤은 내가 손해를 입어도 보험사가 지급해 주니까 하면서 보험 주의를 게을리해서 보험 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게 할 수도 있는 역기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하나의 어떠한 이제 특징이 있다 보면 이제 순기능으로 적용할 때와 또 역기능으로 적용할 때 이게 다르다 보니까 절대 모순적이지 않다고 어떤 선지로 나와도 맞는 지문으로 풀어주시면 되시고요. 다음 넘어가 보면 교재 페이지는 21페이지입니다. 보험 상품과 보험업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해요. 방금 공부한 건 보험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 건 보험 상품과 보험업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보험 상품의 의의부터 들어가 볼까요? 근데 보시면 보험과 굉장히 유사해요. 보험 상품이란 위험 보장을 목적으로 여기도 위험이 나오는구나. 왜? 보험 자체가 위험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험 상품도 결국 위험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개념에. 위험 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 및 기타의 급여를 지급한대요. 우연한 사건이 발생하면. 이게 바로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이겠죠.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 이 대가는 뭘까요? 보험 계약자가 이제 보험회사한테 지급하는 보험료겠죠. 을 말하며 생명보험, 손해보험, 재산보험 상품으로 구분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어디 나오느냐? 법 제2조 1항. 법에 나오는 겁니다. 법에 나오는 거니까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암기하셔야 되는데 암기할 것까진 필요가 없는 게 사실
읽으면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막 달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으시고요.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위험 보장을 목적으로 당연하지, 보험이니까. 금전 및 기타의 급여, 이제 보험금이죠.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 보험료를 수수하는 계약이고, 구분하는 거를 이제 암기해 주셔야겠죠.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져요. 저희는 이제 보험 상품 같은 경우에는 법률에서 열거주의를 선택해서 딱 3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생명보험 상품. 둘째, 손해보험 상품. 셋째, 재산보험 상품으로 딱 구분해가지고 이제 열거하고 있고요. 다만 세모 표시가 나왔네요. 세모 표시 나오면은 다른 내용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제외하고 있대요. 어디서? 보험 상품에서. 뭐를 제외하고 있냐 보시면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장기요양보험, 산업재해 보상보험, 선불식 할부계약은 제외하고 있대요. 어디서? 보험 상품에서. 이게 제외되는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안 되는 게 시험에 나와요. 외워야 합니다. 외울 게 어렵지 않아요. 특징을 보시면 거의 공공적인 공적보험류의 내용입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흔히 말하는 4대 보험이라고 하죠. 거기다가 장기요양보험, 선불식 할부계약까지 추가해 주시면 되시고요. 이걸 어떻게 외우느냐 하시면 두 문자를 땁시다. 두 문자를 따서 건장연고선산으로 외울 거예요. 앞에 딸게요. 건강보험의 건, 장은 장기요양보험의 장, 연은 국민연금의 연, 고는 고용보험의 고, 건장연고 선산, 선은 선불식 할부계약, 산은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산. 해서 건장연고 선산은 제외된다 라고 외울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시면 보험업법상 보험상품에서 제외되는 것, 건장연고 선산이다. 두 문자를 외울 때 건장연고 선산 하면서 리듬을 타서 외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는 뭔가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스토리를 만들어냈을 때 제가 만든 스토리는 건장이는 선산에 본인의 이제 선산에 연고가 있다 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사실 스토리를 만들어서 외우는 것도 장점이 될 수도 있고 건장까지만 생각해도 선산에 연고가 있었지? 라고 이제 이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게 장점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리듬 타서 외우는 것도 건장연고 선산 하면은 리듬 타서 외우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사지선다죠. 저희가 사지선다 나올 때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선불식 할부계약 이렇게 3가지 뭐 내놓고 이런 거 끼워놔요. 원자력, 손해배상보험. 건장연고 선산에 원 없죠. 그러면 틀린 문제. 이거 답으로 이제 체크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여기서 조금 주의하셔야 할 거. 국민연금의 연이지 연금보험계약의 연이 아닙니다. 연금보험계약은 민영보험이고요. 국민연금은 공적보험이죠. 왜냐면 보험 상품에서 제외하고 있는 거는 이제 이러한 법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 특별법이 있죠. 특별법에 따라서 규정이 되기 때문에 되는 거라서 연금보험계약은 저희가 이제 보험 상품에 들어가고 국민연금이 안 들어간다. 이 연에 대해서 조금만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거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조금 생소한 단어가 있다면 선불식 할부계약. 선불식 할부계약이 뭐지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쉽게 말하면 상조회사의 상조 서비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장연고 선산 꼭 외워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다음으로 넘어갔을 때 이제 보험 상품의 구분에 대해서 한번 해보면 보험 상품의 구분 정의에서 한번 나왔었죠. 생명보험, 손해보험, 재산보험 해가지고 구분해서 이제 정의에서 구분을 한번 나왔었는데 이 구분 기준은 누가 정하느냐? 금융위원회가 정하고 있다는 거는 한번 알아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각각의 생명보험, 손해보험, 재산보험에 대해서 각각의 각각의 보험 상품에 대해서 들어가 보면 정의입니다. 위험 보장을 목적으로 당연하죠. 보험이니까 위험이 들어가야죠.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약정한 금전 및 기타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결국에 뭐가 있냐? 생명보험 계약, 연금보험 계약, 퇴직보험 계약을 포함한다. 그리고 그 밖에 생명보험 상품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해서 어떻게 보면 크게 네 가지예요. 생명, 연금, 퇴직, 그 밖에 등등인데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대통령령이 정하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세 가지다. 생명, 연금, 퇴직 이렇게 세 가지고 이거 어떻게 외우느냐? 써있죠? 생, 연, 퇴. 이거는 생연태 가지고는 우리가 스토리 만들어내기 너무 어려우니까 외우면 됩니다. 소리내서 한번 읽어볼게요. 생연퇴, 생연퇴. 생명보험 계약, 연금보험 계약, 그리고 그 연금보험 계약에는 퇴직보험 계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보험 계약까지 이제 외워주시면 되고요. 연금보험 계약 안에 퇴직보험 계약이 이제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따로 이렇게 세 번째로 체크한 이유는 문제가 연금보험 계약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퇴직보험 계약으로 따로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를 쉽게 풀기 위해서 세 번째 퇴직보험 계약으로 저희가 체크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손해보험 상품에 대해서 보실 건데 손해보험 상품 제가 일부러 작은 글씨체로 썼어요. 이거 다 외우시면 머리 터집니다. 그래서 손해보험 상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봐주세요. 많다, 많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아, 손해보험 상품은 많구나 라고 외워주시면 되고 손해보험 상품을 보시기 이전에 재산보험 상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재산보험 상품이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이제는 당연한 말이죠. 보험이니까 위험. 사람의 질병, 상해 또는 이로 인한 간병에 관하여 금전 및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이제 종류가 나옵니다. 상해보험 계약, 질병보험 계약, 간병보험 계약. 근데 여기 이 구분하는 계약들이 그러니까 보험 상품들이 결국에 정의 개념에 나와요. 사람의 질병, 상해, 간병 그대로 나오죠. 상해, 질병, 간병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거 어떻게 외우느냐? 앞에가 생연태였다면 뒤에는 상질간으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상, 질, 간으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명보험 상품 받고 재산보험 상품 받고 아직 안 본 손해보험 상품을 보시면 여기 똑같이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나왔죠? 그 다음에 우연한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 가로치고 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의 의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포함한다. 에 대하여 금전 및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을 말한다. 여기는 뭐 당연한 얘기 써놓은 거여가지고 그렇게 암기할 것은 아니지만 여기 보시면 돼요. 제외한다. 뭐를? 상, 질, 간을. 아, 그러면 이거 이렇게 외우면 되겠네요. 생명보험 상품 같은 경우에는 생연태로 외우고 재산보험 상품 같은 경우에는 상질, 간으로 외우면 되고 손해보험 상품 같은 경우에는 상질간을 제외한 나머지라고 외워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외울 필요가 없는 게 손해보험 상품이다 하면은 생연태와 상질간을 제외한 나머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따로 손해보험 상품을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정의 규정만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험업에 대해서 들어가 보면 보험업의 정의, 이제 다시 정의부터 시작하면 상품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에 따라 보험업이란 이제 보험업법 제2조 2항에서 나오는 보험업이랑 보험 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 보험료의 수수 및 보험료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이다. 크게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및 재산보험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맨 처음에 보험 상품 할 때도 생명보험, 손해보험, 재산보험 하는데 보험업의 정의에서도 생명보험, 손해보험, 재산보험 이렇게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부분 없고요. 이게
기출에 맞는 선지로 굉장히 쉬운 문제로 나오면 기출지문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보험업이란 보험의 인수, 보험료의 수수, 보험금의 지급을 영업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옳은 선지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 번쯤은 당연한 말이어도 읽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 밑에 여기 구분하고 있는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재산보험업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 결국 뒤에서 했던 말 똑같이 반복하고 있어요. 보실까요? 생명보험업이란 생명보험 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 보험료의 수수, 보험금의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 나와 있는 개념 여기 복사해서 붙여넣기 했고요. 생명보험업이란 생명보험 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라고 해서 결국 이 내용 풀어주었고요. 똑같습니다. 손해보험업이란 내용 풀어주었고요. 위의 내용 복사 붙여넣기 했고요. 재산보험업도 동일하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에는 보험에 대해서 공부하고 보험 상품에 대해서 공부하였다면 보험업에 대해서는 저절로 알 수가 있게 되죠. 여기서 한 가지 체크를 하고 넘어가실 게 보시면 교재 기본서 24페이지 보실게요. 24페이지 보시면 자, 24페이지에 보험업 여부 판단 기준이라고 나오는데 아직까지 저희 보험업법이 판례 문제는 나오다시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어렵게 나온다면 판례 문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제가 체크를 해서 넣어봤고요. 보험업 여부의 판단 기준 결국 쭉 읽어보시면 한 번쯤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시면 실질에 대해서 판단하라가 결국 이 여부 판단 기준에 대해서 중점적인 이야기입니다.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대해서 보험 상품이면 보험 상품이고 보험 상품이 아니면 보험 상품이 아니고 라는 건데 여기 그중에서 판례 2번과 3번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판례 2번은 결과적으로 말하면 보험업법이 적용되는 보험회사의 상조 보험이고요. 판례 3번 같은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아니라 상조회사의 상조 서비스로 아까 말씀드린 선불식 할부 계약입니다. 결국 보험업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구분되냐 하는 거는 결국에는 대법원 판사님께서 구분해 주신 거고 구분하실 때 실질을 보신 거죠.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봤는데 판례 2번 같은 경우에는 상조회사의 상조 서비스처럼 형식은 되어 있는데 실질을 보니 니네가 보험으로 운영하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보험업법이 적용된다. 라고 판시하신 거고요. 판례 3번 같은 경우에는 상조 보험처럼 운영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형식이 보험인 줄 알았는데 내가 실질을 살펴보니 니는 상조 서비스에 불과해 라고 즉 선불식 할부 계약에 불과해 라고 판시하셔서 보험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혹시나 판례 문제가 나오시더라도 조금 마음이 안심이 되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 장 넘어가시면